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지만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것을 알려주마, MPL. 자, 이것도 캐리 트레이드 못지않게 안정적인 투자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10회 넘어서 20회 지금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투자자분들이 인식해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물이 있고 또 등기부에 등재해주고 등기 필증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한다. 뭐 요 구조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예. 전화하시는 분들이 네. MPL을 투자처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전화하시는 거 아니야? 네. 전화하시는데 그거 하면 나 1가구 2주 3주 때 걸리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종종 그거부터 좀 해결을 해주시죠. 네,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상환이 안 돼서 발생하는 부동산 담보부 채권의 질권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이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은 금감원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근저당권에 대한 나는 질권, 이 우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 매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된다고 표현하니까 네. 이게 부동산이니까 나는 이제 집이 지금 벌써 3개나 했는데 이거 또 하면 또 걸려 세금 더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문의하시는 분들이 네. 계속 계시는데 소유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나는 그냥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실물에 투자하긴 하는데 간접적으로 네. 직접 내가 이걸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실물 소유에 대한 보유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오해는 해소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캐리 트레이드나 MPL이나 이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TV나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막 눈 빠지게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만 잡으면 되는데 그 감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투자 회사들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쉽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 몇 가지 포인트들만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부단한 조사들을 하고 체크할 사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시는 첫 번째 시간이 경제를 알 수 있다 MPL을 보면 그렇죠. 그런 주제를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하든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그게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L도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 뭐 작년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올해 좀 많이 풀릴 것 같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별로 안 좋고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출금리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뭐 금리에 대한 규제들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MPL이 실은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는 시장 상황인 건 맞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MPL이기 때문에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MPL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MPL 중에서도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안정적으로 MPL도 트렌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어쨌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수익형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 수익형 부동산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그런 물건에 대한 MPL도 따라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MPL 물건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오는지 선택을 하는지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맥락이
일치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서 NPL들을 선택을 하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요. 성장률은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3기 신도시가 추가적으로 좀 지정이 돼서 그쪽에는 또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고, 반면 그 이외 지역들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시장도 좀 이제 불경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동성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죠. 네,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투자처나 투자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도 이제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서 그래서 이제 수익형 NPL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크게 저희가 이제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보고 물건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 요건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매입을 해놓으면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자, 아파트가 일반적으로는 나 집을 사고 싶다. 또 경매에서도 아파트가 그 회전율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데, 수익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보다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수익이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물건에 대한 특성들. 자, 아무리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이 어떤 뭐 유치권이 걸려 있다거나 뭐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또는 세금이 많이 체납돼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실제로 내가 이거를 그 유입을 했을 때 또는 투자를 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나 접근성 또는 동선, 임대부동산 특히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권리관계에 대한 것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있습니다.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은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지만 사실 그런 형태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NPL 물건들이 나와주면은 네. 가장 우선해서 매입을 한다. 그렇죠. 채권을. 네. 뭐 그런 기준을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NPL도 낙찰이 돼야, 경매에서 낙찰이 돼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찰이 잘 될 수 있고 또 리스크가 그만큼 적어야 낙찰이 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계속 유찰이 돼서 내가 나중에 이거 받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리스크인 것 같아, 이게. 네, 그러니까 NPL이 갖고 있는 최고의 리스크가 모든 정말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건이 속된 말로 정말 거지 같더라고. 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고 아무도 안 사가면 이건 뭐 손실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제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려서, 아니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돈 안 될 물건을 사올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고, 네. 어떤 기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그렇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방송 시청하시거나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거나 아니면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다 그럼 메모해 두시면은, 자, 이 NPL이 어떤 물건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오게 되는지, 그렇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고, 또 이런 물건들을 갖고 왔을 때 낙찰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지금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NPL 채권을 매입할 때 어떤 것들을 보고 하느냐. 자, 저희가 그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경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경매가 통상적으로 1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1년 뒤에 가치가 올라갈 거냐 아니냐를 일단 이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이나 지역적인 호재나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에 따라서 내가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해당 물건이 계속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사온다.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뒤에 가까이 봤을 때요, 1년 뒤에 이 물건이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근 5년간 해당 그 지역이나 해당 인근에 있는 물건들이나 비슷한 유형의 물건들의 낙찰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들 또 이런 지역의 물건들이 낙찰가가 어떤지 또 낙찰은 뭐 어떻게 됐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낙찰 성향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세 흐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 중이냐 아니면 하락 중이냐. 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쨌든 개발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 해당 지역은 뭐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큰 그림이 어떠냐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조정을 받을 때면 당연히 경매 시장도 커지게 되고 물건들도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이 시장 상황들이 어떤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개발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죠. 부동산 투자하실 때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발 예정 지구 또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지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개발이 되기만 하면 그 가치 상승은 당연히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NPL도 부동산 이 기본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당연히 NPL도 그 가치를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익은 NPL이 정해져 있다라고 어차피 저희가 채권 최고액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물건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수월하게 배당금을 뭐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낙찰가에 대한 예측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낙찰가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예측을 할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자, 낙찰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라고 하는 거는 선순위로 어떤 게 잡혀 있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잡아오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국세지방세, 네. 네, 그 세금 안 낸 것들, 세금 연체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빠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임차 보증금 같은 것들이 또 선공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 등기부에 등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물건을 파악해 올 때 등기부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등기부에 있는 내용들로 대부분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등기부에 등재가 돼서 그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 이게 안전하고 명확하다라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좀 네, 이게 비속어긴 한데 네, 이제 뭐 등재돼 있는 내용 중에 가짜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시에 대한 효과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거지 그 이외에 뭐 공시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공시가 되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다른 어떤 뭐 우발 부채라든지 아니면은 권리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릴 때 처음에 이제 NPL을 매입을 해올 때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대출을 실행해 준 담당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 물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매입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담당자를 통해서 미리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NPL을 내놓는 네, 판매를 하는 그 은행에 그렇죠. 채권은행. 대한 채권 은행에 대한 그 담당자가 그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정보를 습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크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 위험 요소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체크해서 확인을 하죠. 하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도 어쨌든 NPL을 빨리 유동을 시켜야지 자금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좋다 권리관계 명확하다 깨끗하다라고 피력을 해야지 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동환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임장 나가서 이제 그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도 확인해 보고요. 또 네. 이제
세입자가 분명히 등기상에는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 거기 사람 안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등기부에 등재는 돼 있지만 허위일 경우가 높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안 줘도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등기부상에 보면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경매에 참여도 잘 안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만큼의 어떤 물건의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NPL 물건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 어떤 기준점을 갖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장 활동할 때 어떤 그런 물리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이제 이 NPL을 선택을 할 때 꼭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식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 수익을 실현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실은 내용을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실은. 예, 근데 이제 직접 지금 이제 생소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해당 지역의 중개업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분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뭐 제일 내용을 잘 알고 있으셔서 그 지금 수원 정자동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지역에 좋은 물건이 있어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저희하고 이제 의논이 돼서 1억 정도를 투자하셨고요. 투자 기간은 11개월이었는데 자, 해당 매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살펴보면 이 수원 정자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주변에 인근에 보면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이나 주거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긴 한데 지금 다들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오래된 지역이라서 최신의 어떤 주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그 주상복합으로 해서 새로 지어진 물건 중에 하나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그런 물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물건에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11개월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투자 수익은 1,560만 원 정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요 물건 같은 건 어떤 지역적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같은 아파트지만 좀 더 좋은 아파트.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낙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딱 선택을 했다. 네, 뭐 이런 어떤 타당성이 있는 물건들만 일단 알아보고 취급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보는 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해당 부동산이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매에 낙찰된다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매수자가 사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면 해당 물건이 그만큼의 가치 메리트가 살만한 내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만한 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사례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02-2638-3966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거나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바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례 또 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사례는요. 자,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이라는 거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 부동산에 대한 수요들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 이제 유입도 뭐 고려를 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런 물건을 투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셨고 11개월 정도 걸렸는데 자, 이분이 투자하신 물건은 여기입니다. 인천시 광교동에 있는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은 그 숙박시설로 해서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뭐 이제 이런저런 뭐 빌라나 소형 주택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해당 물건지는 사거리에 있어서 교통이 좀 편한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물건은 11개월 정도 운영이 됐고 1억 4천 투자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아가셨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아니 나쁘지 않은 게 이 정도면 좋은 수익률인데 네. 자,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두고 선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숙지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도 나는 좀 궁금하고 아직도 고민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22638-3966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PL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